새로운 얘기들이 점점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작 실토 직전에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서 먼저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주정 씨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이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사실들이 터지고 있는데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분위기를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드러나는 윗선. 저희가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 제보 조작 사건의 지시자로 지목된 이 사람의 행동과 시점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준비를 했는데 1, 2, 3 이렇게 시간대별입니다. 먼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네.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먼저 이유미 씨의 문자를 전달했다. 문제의 문자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폭로 나흘 전인 1일 날에 박지원 당시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한테 이준선 씨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 문자를 한 번이 아니고 5차례에 걸쳐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11장 전송, 통화 실패, 친구들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물쓰듯이 하고 있더라. 또 어떻게 하면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박지원 전 상임 위원장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정작 박지원 전 대표는 내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저는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 좀 신빙성도 있다 보이는 게 우선은 이제 더 규명돼야 될 게 최고위원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 건지, 그리고 이 대선 때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일 말고 이전에도 수시로 좀 편하게 대화했던, 그리고 전화통화나 이런 연락을 했던 사이인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의 해명은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번호의 전화는 당시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지 않고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관과 박지원 전 대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저 날에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서관한테 받은 것이 없다, 연락받은 것이 없다는 건데, 저 문자를 받은 이후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야 할 바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국민의당 이 얘기는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조작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조작 지시를 한 거는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은폐 지시를 했느냐인데, 이 은폐가 어느 순간에 이게 조작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용기 있는 고백을 못한 거, 그 자체가 바로 은폐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좀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게. 지금 흐름은 아마 그 윗선이 묵인과 방조를 한 게 아니냐, 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 이 문자와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 교수님, 이게 대선 전에 문제가 될 문자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자를 전달했는데 문자를 못 받. 이렇게 하면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선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정치적 도인적 책임은 있지만 문자를 못 받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문자를 그 산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 휴대폰을 산청에서 가져가 있고 본인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받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문자를 본 비서관이 다른 전화로 박지원 대표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 진실성 여부는
이제 뭐 수사를 해보면 다 나타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도 그때 문자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 이랬는데 그 문자를 언제 확인했는지도 역시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지 않겠느냐. 그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지원 전 대표의 결백성 여부는 드러날 거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쨌든 선대위 최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선대위 대표 도의적 책임이 있다. 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죠. 준비한 것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날이 5월 1일이에요. 문자를 못 봤다. 일단 그 정도로 가늠하고 다음 5월 8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예, 이현정님 현재 뭐 이유미 씨 구속된 상태인데 방금 전에 이제 검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선 바로 하루 전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자기가 어떤 면에서 지금 나온 사실로만 보면 자기가 조작을 해서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파문이 워낙 커지니까 뭐 TV 토론에서도 막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를 이게 좀 조작된 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 망한다. 이제 그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선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작되도록 이야기하면 이 뭐 선거 자체가 이건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어차피 선거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없어진다. 이렇게 아마 무마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분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이제 조사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마 이유미 씨가 이런 이야기 남겼던 것은 본인이 이제 조작한 사실을 당에 알렸고 만약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이 부분을 누가 상의했지 않겠는가. 사실은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 국민의당이 두 개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 즉 중심으로 하는 이 그룹과 당과 이게 조직이 전혀 사실은 매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떤 엇박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이 안철수 전 후보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이게 지금 서로 어떤 연결 관계가 끊겨져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도 이게 지금 정확히 안철수 캠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이게 서로가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안철수 그 캠프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몇몇 이제 정치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 이야기를 주도했고 결국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결국 당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려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이준서 이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말, 입장이 제일 중요했어요. 뭐 이 얘기는 지금 새로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듣고 오시죠. 당에서도 수사력은 없는 거지만은 다 진상을 다 오픈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준서도 여기에 가담자가 아니구나, 지시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성명서 낸 거 아닙니까? 다른 국회나 관계자분들은 연루되어 있는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시간이 대선에 다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보호해달라. 사실 이게 조작된 거다. 전혀 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 뭐 이 정도까지로 가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새로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이 고리가 좀 많이 중심에 좀 머릿속에 남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점 그러니까 이 5월 24일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후보와 5분간 독대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이수 변호사님 이건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용주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당에서 안 거, 특히 이용주 의원이 그 이유미 씨를 불러서 당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서 이 내용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게 5월 26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이틀 전에 당에서 이용주 의원 말에 의하면 당에서 알게 된 5월 26일 이전인 이틀 전인 5월 24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를 마포 사무실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당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준다 뭐 이런 그 서운함을 토로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기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게 조작됐답니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대표만 알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 당이 너무 안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글쎄요. 이게 조작됐다라는 말을 하기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입을 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정치판이라는 게 정말 그 지독스럽고 잔인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 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이 많이 개입이 되면은 후폭풍이 너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고소 고발당한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 여의도의 그 뭐라고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계 쪽에서 잔뼈가 굵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죠.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좀 인간적인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조작이 됐다라는 말은, 그 엄청난 말을 안 대표에게 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독대 자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안 전 후보가 변호사의 연락처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오갔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모든 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일단은 고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가 송모 변호사입니다. 이 송모 변호사가 안철수 그 후보 당시에 최측근 정책 비서였거든요. 이 송모 변호사가 같이 하는 로펌의 변호사를 지금 연락처를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준서 씨의 변호인을 선임해줬다고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고소 고발에 대해서 변호인 선임이 맞기 때문에 어쩌면 안철수 후보가 최소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인지는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작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상황은 지금 정황상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가 얼마나 가까운 변호사인가 하면은 대선 기간 내내 이제 안철수 후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동승을 했던 동승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1호차에 같이 탑승하는 사람은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변호사하고 같이 로펌을 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그런 일이라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철수 후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아주 조심스러운 추측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전 후보가 이 최측근인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지금도 듣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내용 자체는 뭐 파악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과연 앞으로 그럼 정치적인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 질 것인지, 그렇죠. 어느 수준까지 지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의 어떤 정책 앞으로 진로를 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당에 다시 들어가서 다 본인이 뭐 주도한다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정치 일선에서 2선 후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제 당초 알려지기로는 이유미 씨가 구속되는 상황 순간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야기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오후나 아니면 내일 정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정책 행보를 어느 쪽으로 방향할지, 이것이 관심인데,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적극적으로 뭐 다시 정말 이제 새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뭐 외국에 간다든지 정책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미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 때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나서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때 느닷없이 대표 사퇴론을 던지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던질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 대표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만약에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려면 던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정계 은퇴 말고는 던질 만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해봤어요.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사건, 그러면 조직적 지시, 당에서 윗선에서 내리꽂은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유미 씨의 독단적인 일탈, 본인의 단독 범행, 그리고 윗선이 묵인과 방조를 했느냐, 그 여부만 확실히 짚어보면 되는 겁니까, 유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조작을 한 거는 단독 범행인데, 그러면 그 조작된 녹취록을 들고 왔을 때 당의 그 뭐 이용주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얼마나 검증을 했으며, 그리고 그때 인식된 게 이게 뭐가 이상하다, 뭐 좀 그 가짜 냄새가 난다, 뭔가 이상하다, 제보자를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 아니면 뭐다, 한번 터뜨려보자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한 이용주 의원이나 거기에 관계됐던 당 관계자가 얼마나 의심하면서 그 인식하고 있었느냐,
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이후에 이것이 조작됐다라는 걸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는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이 책임져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이 안철수 전 후보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더 지켜봐야